상하수도공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교재의 목차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1장 상수도 시설 계획, 여기서는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하고 급수량 구하는 방법, 또 그 급수량들을 어디다가 우리가 설계 시에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제2장 수원 및 취수시설에서는 수원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보고 수원이 바뀌어질 때 수질적인 특징과 또한 취수 방법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라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 제3장 수질 관리 및 수질 기준에서는 우리가 BOD다, COD다, 성층현상, 부유양화 이와 같은 그 수질 관련 기초사항과 음용수의 수질 기준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4장 상수관로시설에서는 자연유화식과 펌프 압성식의 특징들을 비교해보고 배수 방식으로서 우리가 배수지의 위치와 소요 동수압, 그리고 배수지 용량, 또한 급수 계획으로서 탱크식 급수 방식과 간접식 급수 방식, 직결식 급수 방식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제5장 정수장 시설에서는 보통 침전, 약품 침전, 그리고 완속여과, 급속여과, 그리고 염소살균과 그 외의 대체살균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까지가 상수도 공학에 해당이 되겠고 여기까지가 대략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제6장 하수도 시설 계획에서는 하수도의 기본 계획과 또한 각종 하수량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배제 방식으로서 함유식 배제 방식과 분류식 배제 방식을 다룹니다. 그리고 제7장 하수관로 시설에서는 하수관거를 설계할 때 우리가 유속과 유량, 또한 구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하수관의 부대 시설로서 맨홀, 우스토실, 우스바지, 역사이폰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우수 조정지의 위치와 목적,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제8장 하수 처리장 시설에서는 그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활성 슬러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회전원판법, 또 살수여상법, 산화지법, 여러가지 처리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 제9장 슬러지 처리시설, 여기서는 하수를 처리하고 나오는 그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가 매립을 한다거나 재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정수장에서도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참고 서적에서는 정수장의 슬러지 처리설을 따로 챕터로 분류하고 있고 하수 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설을 따로 챕터로 분류하고 있지만은 본 교재에서는 그 원리가 대동소이하므로 한 챕터에 다 같이 몰아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제10장 펌프장 시설, 여기서는 펌프장을 계획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과 펌프의 구경, 양정, 축동력, 비교 회전도를 구하는 계산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펌프 운전 시 관련 사항으로서 직렬 연결이나 병렬 연결, 또 공동현상, 수격현상의 원인과 방지 대책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제 10장까지가 하수도 공학에 해당이 되겠고 여기서도 대략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전체를 통틀어서 어디 부분이 제일 빈도가 좀 높으냐라고 봤을 때는 제8장 하수 처리장 시설, 이 부분이 좀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에 대략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본 제8장에서는 대략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8장에서 더 많이 나오는 문항수만큼 어디서 적게 나올 거냐? 그것은 제9장과 10장 슬러지 처리장 시설하고 펌프장 시설에서 한두 문제가 좀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하수도 시설 계획에서 3페이지에 1번 상수도의 구성 및 개통,
자, 네모 2번 수도법에 사용되는 용어, 그 중에서 관로 2번을 보세요. 일반 수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말한다. 이 세 가지를 일반 수도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 3번 광역상수도, 관로 4번 지방상수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관로 5번 간이상수도, 여기를 보세요. 급수인구 5,000명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일일 공급량이 1,000톤 미만인 수도를 말한다. 간이상수도가 몇 명, 몇 톤이냐, 이게 최근에 문제로 연결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5페이지에 예제 1의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도에 해당하는 것은 가번, 간이상수도, 이거죠. 이거 외에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나번, 다번, 라번은 아무 관계 없는 내용이니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 3번 상수도의 구성, 그 그림 1에 1이 나오죠. 이 상수도의 구성,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에 수원 유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수원이 뭐 하천이면 하천, 호수면 호수, 저수지면 저수지, 여기 수원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취수 방법으로서 취수를 해야 되겠다. 또 관을 통해서 정수처리장까지 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수처리장에서 정수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수라고 하고, 정수장에서 이제 배수지까지 물을 올리게 되죠. 이 배수지를 두는 이유는 소비자가 물 쓰는 양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물의 양을 미리 갖추고 있기 위해서 이 배수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요 수도가 높은 곳에 올려서 자연 유화로 해서 소비자가 충분히 물을 받아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압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높은 곳으로 올리게 되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관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물 전달해 주면 된다. 자, 이때 여기 들어가는 물 보내는 관들은 광의의 범위로서는 전부 송수관으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취수에서부터 정수처리장까지 가는 그 과정을 도수라고 하고, 그 관을 도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수처리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과정을 송수라고 하고, 그 관을 송수관이라고 일컫습니다. 또 배수지에서 이제 배수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때 소비자하고 이제 연결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급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상수도의 시스템이 됩니다. 시스템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기서 구성이라는 말도 맞겠고, 혹은 개통도 뭐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 있죠.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냥 수원, 치수, 도수, 정수, 성수, 배수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시설은 시설별로, 자, 일단 시설 뭐가 있느냐, 수원 시설 있으니까 수원, 그 다음에 취수 시설이 있죠. 취수, 그 다음에 정수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배수지가 있다. 요 사이사이에 이제 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관이 뭐냐? 여기가 이제 도수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송수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수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급수관이 온다. 자, 이렇게 시설은 시설별로 뇌물을 쳐서 기억을 하고, 관로는 관로별로 순서대로 기억을 하면은 좀 혼란의 소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6페이지에 그림 1의 2를 봅시다. 거기 이제 표류수가 수원이다. 이제 표류수를 다른 말로 하면 지표수가 되겠죠. 하천수, 호소수, 저수지수 이렇게 되겠고,
표류수가 수원일 때는 취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취수문, 취수탑, 취수구, 취수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침사지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그릿을 제거하게 됩니다. 만약에 침사지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번에 오는 관로인 도수관에 어떤 폐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침사지를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는 화살표가 뭡니까? 이것이 도수관이 되겠죠. 그리고 그 관이 도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착수정이 오는데 착수정은 맨 처음에 정수처리장의 맨 앞에 오는 이 탱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침전이나 약품 침전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고, 약품 침전이 올 때는 그 뒤에 반드시 급속 여과지가 오고, 보통 침전이 올 때는 그 뒤에 반드시 완속 여과지가 오죠. 자, 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5장 정수장 시설 들어가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염소를 주입하여서 살균을 한 다음에 정수지라고 하는 탱크로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 관로 들어가는데, 정수지가 정수처리장의 맨 마지막 탱크가 되겠고, 그럼 정수지 다음에 오는 그림에 나와 있는 화살표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송수가 되겠죠. 송수가 되고, 그 다음 배수지가 오고, 혹은 배수지를 못 만들어주거나 그럴 때는 배수탑이나 고가수조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화살표는 배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급수가 오겠다. 자, 요 그림 1의 2가 요 상수도의 시스템을 보다 더 자세하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그림 1의 3은 이번에는 수원이 지표수가 아니고 지하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일단 취수 방법이 바뀌게 되겠죠. 뭐가 있느냐? 집수, 매거, 천정호, 심정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같은데 무엇이 이 지표수의 이 상수 시스템하고 뭐가 틀리냐? 정수장에서 침전지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틀립니다. 나머지는 다 같죠. 자, 그래서 요 그림 1의 2와 그림 1의 3은 우리가 그 기사시험에 어떤 문제를 떠나서도 요 순서를 잘 머릿속에 그려 놓으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도 요 순서 그대로 나갔죠. 그러니까 수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취수 방법, 그 다음에 관로, 그 다음 정수장 들어가서도 맨 먼저 뭐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살균 이런 순서로 가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내일 또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이 쫙 머릿속에 그려두면은 공부하는데 더 흥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1의 2를 봅시다. 상수도 공급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카번이 답이죠. 취수, 수원을 취수해서 도수관을 통해서 정수처리장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까지 보내는데, 배수지는 여기서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가 오고 급수가 온다. 요 순서가 무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수도의 기본 계획. 네모 1번 상수도 시설의 계획 연차. 계획 연차라고 하는 것은 설계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걸리는 연수를 계획 연차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할 거냐 그거죠. 자, 거기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상수도 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5에서 15년간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각 시설들의 계획 연차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시설의 계획 연차는 5에서 15년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 2의 1을 봅시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시설을 설계 계획할 때 그 계획 연한은 통상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느냐? 나번이죠. 5에서 15년. 그 다음에 네모 2번 계획 급수 구역 및 인구. 이 중에서 관로 2번 계획 급수 인구 중에서 동그라미 2번 계획 급수 인구를 봅시다. 상수도에 물을 공급받는 인구로 어떻게 구하느냐? 급수 구역 내의 총 인구 곱하기 상수도 보급률로 결정된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 보급률 구하는 거는 관로 3번에 나와 있죠. 급수 보급률 이꼴은 급수 인구 나누기 급수 구역 내 총 인구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다.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소비자가
계획 연차에 몇 명이 될 것이냐, 이것을 예상해야 되겠는데, 그거 이제 급수 인구다. 급수 인구는 계획 연차에 해당하는 총 인구를 미리 예상한 다음에 여기 곱하기 보급률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률은 보급률대로 계획 연차에 해당하는 보급률을 예상을 하고 총 인구는 총 인구대로 예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총 인구부터 먼저 예상을 해볼 때는 그것이 이제 네모 3번 장래 인구의 추정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여기는 5가지의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 추정하는 방법이 그럼 첫째 등차급수법이다. 자, 요거는 그 식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y 이꼴은 ax 플러스 y0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는 P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P는 이제 population이라고 해서 P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 강의할 때는 좀 더 쉬운 얘기로 이제 Y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방법은 과거의 자료를 내가 쭉 플라팅을 한다. 그죠? 95년부터 2001년까지 이 과거 인구를 쭉 그림을 그린 다음에 처음 연도 자료와 마지막 연도의 자료를 그대로 직선으로 이은 것이 등차급수 방법이다. 그래서 향후 X년 후 계획연차에 해당하는 X년 후의 인구를 예상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Y를 결정한다. 자, 이때 기울기 A는 요 Y의 증분 나누기 X의 증분 해주면 A는 누구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Y0는 무엇이냐? 마지막 연도의 인구수가 Y0가 돼요. 그래서 이 등차급수법은 향후 X년까지 과거의 인구 증가의 추이가 그대로 이어져서 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 A가 X년 후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 다음에 Y0를 더해라. 만약에 Y0를 안 더해주면은, 안 더해주는 값, 요 값만 나올 테니까, AX 값만 나올 테니까 Y0를 반드시 더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연도의 자료를 반드시 더해줘야 된다. 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등차급수법이 이제 연평균 인구 증가 수에 의한 방법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가 1000이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인구가 1년에 1000명씩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등차급수 방법은 어디에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느냐? 만약에 과거 자료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어야 될지 이렇게 그어야 될지 애매합니다. 따라서 인구의 증가가 어떤 안정적인 도시, 어떠한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이 등차급수법을 적용해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등비급수법이다. 자, 요거는 식이 y=그 y0에 1 플러스 r의 x승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요 r이 의미하는 것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말합니다. 연평균 증가율 r은 yt분의 y0에다가 t분의 1승 빼기 1 이렇게 구해요. 자, 이때 그럼 yt는 뭐고 y0는 뭐고 t는 또 뭐냐? 과거 인구가 이렇게 95년부터 2001년까지 있는데 처음 연도의 자료가 yt가 되겠고 역시 이제 마지막 연도의 자료가 y0가 되겠죠. y0가 된다. 그리고 요 자료의 연간 수가 t년간 이렇게 돼요. t년간. 그래서 앞으로 x년 후를 예상해라 했을 때, 자, 먼저 연평균 증가율 r을 구해라. 그럼 처음 연도의 자료분의 마지막 연도의 자료에다가 그 자료의 연간 t분의 1승 빼기 1 해주면 r이 나오고, r 여기다 놓고
마지막 연도의 자료 Y0에 1 플러스 R의 몇 년 후 해주면 되죠. 자, 이것은 그럼 몇 승 했으니까, 몇 승이 만약에, 우리 0.5승 이랬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몇 년 후 몇 년 후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등비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향이 승수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X년 후의 인구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 등비급수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인구 추정 방법을 주로 우리가 이용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크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그럼으로써 이 등비급수법은 어떠한 도시에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등비급수법을 이용해서 인구를 추정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최소자승법이다. 자, 이것은 y 꼴은 a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등차급수법의 이 식의 형태하고 최소자승법의 이 식의 형태하고 무엇이 틀리냐? 형태는 똑같죠. 똑같은데 단지 여기는 b가 와 있고 여기는 y0가 와 있다. 여기는 y0를 과거의 자료에서 그냥 다 가져와서 썼는데 여기는 뭔가 내가 b를 구해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의 b의 값하고 요 a의 값하고를 최소자승법으로 구하게 돼요. 최소자승법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 우리 교재 9페이지에 스몰 a 꼴은 n배의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제곱분의 n배의 시그마 xy 마이너스 시그마 x 시그마 y, 또 b도 역시 그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은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상하수도의 식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떠한 식은 내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떤 식은 기억을 해도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일단 우리 상하수도나 혹은 토목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식은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우리가 기사시험 패스가 60점 이상이라고 봤을 때 60점 이상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죠. 이 식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우리 쪽이라기보다는 수학 쪽에서 만들어낸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낼 때는 많이들 문제에 이 식을 주어지고 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자승법은 어떠한 그 곡선의 형태를 나타낼 거냐? A와 B의 값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어떤 도시에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지수함수법 혹은 배기함수법. 자, 이 배기함수법은 이번에는 인구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지수의 형태의 식으로서 인구를 예상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y꼴은 ax의 스몰 a승 플러스 y0 이렇게 돼. 그럼 이때 large a와 small a는 뭘로 구하냐? 이것도 최소자승법으로 구하게 됩니다. 최소자승법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식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식의 형태는 A가 만약에 1일 때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겠고, A가 1과 0 사이일 때는 1과 0 사이일 때는 이렇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특정한 도시에 어울리는 인구 예상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논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적용할 수가 있겠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로지스틱 커브. 자, 이거는 이제 논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우리 그 생물의 개체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면은 만약에 그 생물이 지구상에 딱 태동을 했다고 하면은 그 생물의 수는 아주 적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생물의 먹이는 많겠죠. 그런데 이 생물은 먹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급격히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서서히 증식을 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환경에 적응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개체수가 확보되고 환경에 적응이 끝났을 때는 급격하게 그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먹이는 어떻게 됩니까? 먹이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먹이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더 이상 그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어떤 수렴된 값에 이른다. 이런 논리를 이제 인구 추정하는 데도 이제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때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어떤 숫자가 포화값이 되겠죠. 포화값을 줘서 K라고. 그럼 이걸 인구에 적용했을 때는 포화 인구가 되는 거죠. 포화 인구.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y는 1 플러스 자연수 2에 ax-b분의 k. 이렇게. 자, 이때 스몰 a와 스몰 b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최소 자승법으로 구합니다. 네, 이 논리를 인구 추정에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도시도 처음에 이제 조성이 되면은 서서히 유입 인구가 들어오다가 이제 도시 기반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나중에 도시 기능이 마비되면은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그 논리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논리함수식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총 인구 예상하는 이 5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 그 도시에 적용 가능한 그 방법을 선정을 해서 총 인구를 예상하면 됩니다. 그럼 보급률은 어떻게 구할 거냐? 보급률도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겠고, 뭐 구드리 시식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기사 시험에서 주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뭐 인구 증가 값이나 보급률의 값을 산정하는 것은 주로 중요한 부분들이 이 총인구를 예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본 강좌에서는 총인구 예상하는 요 5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